오늘 그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아직도 코로나가 그 극성을 부려서 비대면으로, 그런데 오늘은 특히나 최우련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설날 명절로 인해서 이제 그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때 쉬니까 굉장히 강의가 한 지가 오래된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5강은 경험의 영역, 기억과 추억. 좋은 시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84년이거든요. 기원전 38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학에서 기억과 성찰은 한 몸으로 움직여 나간다. 그러니까 기억과 성찰은 한 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찰을 잘해야 돼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문학기행을 간다든지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할 때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시쓰기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요건이죠. 그래서 기억과 성찰이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라고 있어요. 참 그분이 활과 니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개념에서 시간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숙명적으로 과거에 닷을 내리고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에 닷을 내리고 있으면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요. 그게 바로 그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을 잘 써야 돼요. 큰 등치 하나인 크로노스 시간에서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경험의 영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경험은 모든 것을 으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희는 흔히 어른들, 특히 이제 그 품위 있는 어른들이 다 걸어 다니시거나 돌아 다니시면은 저게 도서관이 걸어 다니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품위를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일어난 일을 구성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험은 실제로 보거나 겪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은 뭐냐면요. 시는 발끝으로 다가가서 가슴으로 쓴다.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발끝으로 다가가서 움직이라는 얘기죠. 가슴으로 글을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은 간접 경험이 실제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99%가 간접 경험이라네요. 1%가 직접 체험인데 그것도 1%가 채 안 된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1%라는 얘기를 하지, 그렇죠. 일반인 범부들은 뭐 프루스에 들어갈 수도 없다네요. 그래서 이 경험은 간접 경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간접 경험은 다 아시다시피 책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는 시가 되든 수필이 되든 소설이 되든 뭐 어떤 것이 인문학 서적이 되든 어떤 거든지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험의 영역에서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참 굉장히 잘 써진 시예요. 쓸쓸함의 비결. 쓸쓸함의
비결 박병권. 어제 잠깐 동네를 걷다가 쓸쓸한 노인이 아무 뜻 없이 봉창문을 여는 걸 보았다. 그 옆을 지나가는 내 발자국 소리를 사그락 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로 들은 것 같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문 밖과 문 안의 조교가 소문처럼 만났다. 조교는 비있는 것이 아니다. 탱탱하여서 느슨할 뿐. 안과 밖의 소문은 노인과 내가 귀에 익어서 조금 알지만 그 사이에 놓인 경계는 너무나 광대하여 그저 문풍지 한 장 두께라고 할 밖에. 문고리에 잠깐 머물렀던 짧은 소란함으로 밤은 밤새 눈을 뿌렸다. 어제 오늘 끊임없이 내리는 눈에 관하여 나직나직하게 설명하는 저 마을 끝 첫 집의 지붕. 나는 이제 기침 소리조차 질서 있게 낼 만큼 마을 풍경 속의 한 획이 되었다. 나도 쓸쓸한 노인처럼 아무 뜻 없이 문 여는 비결을 터득할 때가 되었다. 실은 어제 밤새워 문고리가 달그락거렸다. 문고리에 손 올리고 싶어서 나는 문을 열었다. 네, 쓸쓸함의 비결 손수철 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쓸쓸함의 비결. 쓸쓸하는데도요, 우리가 위로하거나 고독하거나 쓸쓸함에도 비결이 있어야 된대요. 이 참 비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할 때 비결을 가지고 있다, 비급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쓸쓸함에도 비결이 있어야 된다 보니까 오늘 사실 그 담양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 좋아요. 길에만, 우리가 다니는 길에만 좀 높고 산이나 좀 이런 데는 한 열흘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면서, 또 오늘 제가 그 중록원 옆을 이렇게 좀 잠깐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중록원 후문 쪽인데요,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눈을 좀 그 주차장에서 좀 맞았습니다. 한 5분 정도. 근데 눈이 금방 머리에 하얗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데, 정말 풍년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도 물리쳐버리고 인심 좋은 그런 고장 또 담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공교롭게도 쓸쓸함 비결에서 눈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시를 쓴 것 같아서 오늘 딱 맞아 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쓸쓸함의 비결 한번 보겠습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비결이에요. 농사 짓는데도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비결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비결이 있어서 그 가족도 잘 이끌고 애들도 잘 되도록 하는 데는 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제 잠깐 동네를 걷다가 쓸쓸한 노인이 아무 뜻 없이 봉창문 여는 걸 보았다. 지금 눈이 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네길을 딱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느닷없이 그 봉창문, 그 큰 문 옆에 대창문이라 해서 조그마한 문을 봉창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탁 여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그 자기 집 그 마당 그 건너편에 그 길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떤 사람이 딱 걸어가냐, 그 기척을 딱 듣고 봉창문을 딱 열었어요. 이게 누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내 발자국 소리를 사그락 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로 들은 것 같았다. 본인은 뽀드득뽀드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그락 사그락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께서는 아마 눈 내리는 소리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발자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혼동하는데요, 발자국이라고 쓰시는 분 꽤나 있어요. 뭐 어디 발자국, 뭐 노래 동요에도 나왔잖아요. 발자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전에. 발자국이에요. 자국이죠, 자국.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에 관련돼서
그 서선대사께서 이런 그 시를 명구를 남겨놨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깊이 새겨야 할 이렇게 말이거든요. 네. 이정표가 되리니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딱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왔다 갔다 뭐 이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좀 그 길이 옳다 생각하면 곧게 걸어가라. 네, 그래야 그 곧게 잘 걸어간 길을 후배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따라서 걷는다. 발자국을 그 눈 내리는 곳에 우리가 세상사를 발자국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참 굉장히 좋은 그 시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문 밖과 문 안의 저교가 소문처럼 만났다. 우리 저교, 고요, 정막 많이 쓰거든요. 그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교가 무슨 말인지. 저교는요, 적적하고 고요함이에요. 저교. 많이 나와요, 시 글에서. 저교. 적적하고 고요함이고요. 정막. 우리가 정막하다고 하잖아요. 고요하고 괴기한 느낌을 가진 것이 정막이에요. 그 다음에 정적. 우리가 집에서 혼자 가만히 그 TV도 끄고 이렇게 있으면 정적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정적은 고요하고 쓸쓸함 그렇게 할 때 딱 쓸 수 있고요. 막막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쓸쓸하고 고요한데 이거는 사람에게 어떤 삶에 있어요. 막막하다, 절망적이다, 정신이 절벽 같다 할 때 정말 앞날이 막막하구나 할 때 이렇게 막막을 씁니다. 고요는 잘 알겠습니다만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 그래서 적요, 정막, 정적, 막막은 모든 것 고요를 바탕으로 이 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단어를 좀 알음으로써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저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탱탱하여 느슨할 뿐. 저교가요, 굉장히 비어있는 게 아니래요. 이 허공에. 이 허공도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게 아니고요. 탱탱하여 느슨할 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적인 완전히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안과 밖의 소문은 노인과 내가 귀에 익어서 조금은 알지만 그 사이에 놓인 경계, 안과 밖, 문풍지의 안과 밖이에요 지금. 그 안과 밖이 너무나 광대하여 그저 문풍지 한 장 두께라고밖에 할 밖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줄 두 행, 저교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탱탱하여 느슨할 뿐. 거기 줄 치시고 여기 아래 너무나 광대하여 그저 문풍지 한 장의 두께라고 할 밖에 여기도 줄 치시고 이런 기절은 꼭 외웠다가 본인이 다시 재해석해서 잘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문고리에 잠깐 머물렀던 짧은 소란함으로 밤은 밤새 눈을 뿌렸어요. 네. 눈을 뿌린 건 구름입니까? 밤입니까? 여기서는 밤새 눈을 뿌렸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탱탱하게 느슨할 뿐. 이게 행과 행의 어떤 대립을 이렇게 통해서요. 말의 대립을 통해서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의 유대성입니다. 이 소란도 한번 볼게요. 소란. 시끄럽고 어수선함. 이게 소란이거든요. 시끄럽고 어수선함. 소동. 시끄럽고 술렁거린다. 소동. 그 다음에 소요.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는 거. 그게 소요인데 소요라는 또 한자를 보면요. 그냥 조용히 걸어다님. 이게 소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거닐며 논다. 이런 거. 강둑을 소유한다 그러면 강둑을 거닐면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하는 것, 그런 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 끊임없이 내리는 눈에 관하여 나직나직하게 설명하는 저 마을 끝집의
첫 집어치고 나는 이제 기침 소리조차 질서 있게 될 만큼 마을 풍경 속으로 한획이 되었다. 한획이 되었다는 것은 나도 이 마을의 한 일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쓸쓸한 노인처럼 아무 뜻 없이 문 여는 비결을 터득할 때가 되었다. 터득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서 알아내는 걸 터득이라고 그래요. 시는 어제 밤새워 문고리가 달그락거렸다. 여기 이제 마지막 연을 지금 한 연으로 만들었잖아요. 문고리에 손 올리고 싶어서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이유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싶어서 문을 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그래서 이런 어구들이 있어요. 축구하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전원 생활을 꿈꾼다. 또 비 맞기 위해서 우산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어구들을 자유스럽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맞지도 않는 소리를 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는 맞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시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형태도 없는 것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시거든요. 시는 그냥 무조건 내가 쓰면 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쓰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시적으로 구성해서 쓰는데 이거 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자, 그래서 경험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팔려간 책입니다. 책이 팔려간대요. 네, 팔려간 책인데 이 시에서 이 팔려간다는 말이 22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어 낭비를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지루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려간 책이 아니라 팔아먹은 책이래요. 자, 그 다음에 돌반지도 팔아먹고 결혼반지도 팔아먹고 과수원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더는 팔아먹을 게 없자 한국 단편 전집을 팔아먹고 국어사전도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팔리지 않는데 또 팔려가는 책이라고 이제 또 한 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저씨 그 책은 안 돼요. 이 책은 안 돼요. 팔려간 책을 보면서 책을 부여잡고 놓지 못한다. 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아버지가 사주신 한국 단편 소설집을 팔아서 동생은 여자친구죠. 다이아 반지 해주고 다이아 반지도 팔아서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팔아서 덤프트럭 사고 덤프트럭 팔아서 지프차 사고 지프차 팔아서 아내를 사고 또 아내도 팔아먹어 버렸대요. 그 다음에 동생은 그 다음에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네, 동생이 이걸로 볼 때 이 동생은 남동생이죠. 어느 날 아버지는 엄마를 팔아서 냉장고를 사고 산 걸까? 냉장고를 팔아서 새엄마를 산 걸까? 엄마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리쉬었다. 여기서 한숨 좀 알아보고 갈게요. 한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걱정이 있거나 이제 서러울 때 내쉬는 그런 숨을 한숨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긴장이 풀려서 안도할 때 내쉬는 숨도 있거든요. 네, 긴장이 풀려서 내쉬는 숨, 서러워서 내쉬는 숨, 한탄하는 숨, 한숨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팔아먹을 게 남아있는가? 난 산처럼 쌓아놓은 책을 다 팔아먹은 듯이 텅 빈 방에서 팔아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대요. 지금 다 팔아먹고 자기 혼자 텅 빈 방에 앉아 뭐를 팔아먹을까 지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요. 식용유가 떨어진 것처럼 난 또 서점에 책을 사러 간대요. 이건 뭐냐면 식용유가 떨어지면 식용유나 뭐 마트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식용유 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책을 사러 가기 위해 책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을 사러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떨어져. 이제 책 팔아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책을 팔아야 그 책을 사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예, 여친 다이아버지, 뭐, 남동생이 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는 자기 부인마저 팔아먹고 또 이제 그놈으로 냉장고 사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아이러니한 그런 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이 시가 잘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22번이나 팔아먹는다는 말을 해서 너무 시간 낭비, 언어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시를 통해서. 예, 결코 나쁜 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 어떤 가족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거에. 예. 남편이, 아니면 자기 남동생이, 또 아버지가, 또 자기는, 지금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우리 핵가족 시대라든지 가족 분열, 이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팔려간 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4페이지네요. 기억과, 아까는 이제 경험의 영역을 봤어요. 이제 이번에는 기억과 추억이 어떻게 시로 연결되는가. 시라는 건 생명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시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결국 사랑인 것이죠. 네. 과거의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떠오르는 생각을 기억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게. 감동적이거나 행복했던 기억 중에서 감정에 영향을 끼친 것을 추억이라고 한다. 근데 추억에도요,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이 있는데요.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이 훨씬, 예를 들면, 오래 간답니다. 제 경험도 하나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개가 막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개였었는데, 그걸 맞추려고, 이게 살짝 맞았어요. 깨갱깨갱으로 뒤로 막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 개는요, 제가 그 골목을 갈 때마다 짖는 거예요. 제가 그 하숙집을 그만둘 때까지 그 개는 먼 발치에서 저를 안 보고도 다 알아요. 안 보고도. 소리만 듣고도.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상처 주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든 뭐든 학대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저는 오래전에 사실은 깨우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상처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웬만하면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복숭아. 네, 복숭아. 복사꽃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시간이라고 할 때 제가 옛날 시를 하나 썼는데 그 구절이 생각나서 제가 오늘 써왔네요.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시간이라고 썼는데요. 시간과 세월은 나를 낡아 빠지게 하지만 다 그잖아요. 추억은 다시 나를 유년으로 데려다 준다. 이런 시가 제가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유치한데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복숭아의 시간입니다. 연한 것들은 껍질로 벗겨지는 시간을 나긋나긋 받아들인다. 나긋나긋 순응한다 이 말이죠. 거친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는 산그늘이요. 거친 숨을 헐떡인데요. 그래서 쫓아오다, 쫓다는 많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집 나간 아버지의 흉흉한 소문들도 흉흉하다, 술렁거리며 어수선언하다. 어머니가 감싸 안으며 깔아져버린 거품인 양 사라졌다. 깔아지다, 기운이 쭉 늘어지다. 제가 제가 사담을 하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조금 저 어렸을 때 노름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상집만 나면은 한 이틀씩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들가
그 농사를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천석지기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서 초상만 나면 논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가슴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형을 보내요. 아버지 모셔오라.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럼 또 제가 또 가요.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제 동생을 보내요.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 진짜 말씀 할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시아버지한테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안 돌았다. 난리가 나요. 이제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노름하고 도리직구땡하고 여기서 말하면 삼봉 뭐 고수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우스도 있고 겨울에도 다들 바빠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겨울에 맨날 앉아서 술만 먹고 그랬잖아요. 제 기억에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흉흉한 소문들 이런 것들을 다 깨안고 지금 사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누워도 백이지 않는. 이거 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살이 좀 빠지고 그러면 백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도 좀 폭신폭신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모르잖아요. 복숭아가 예를 들면 다 물을 때는 어릴 때는 모르지만 복숭아가 다 이제 해가지고 진물 넣고 그러면 딱 백이듯이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이치는. 그래서 이게 백이다. 어디에 딱딱한 것을 바치다 그 말이에요. 아이 업은 금처럼 말랑거리던 어머니, 복숭아 벌레처럼 들어앉아 단물을 쪽쪽 빨던 날. 그렇다고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부모 단물 빨아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부모님 잘 돼서 부모님 건사하고 건사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너희들 나가서 잘 살고 건강하면 최고예요 그게. 근데 요즘 다 그들 그렇게 못 오잖아요. 예. 어깃장이 꽃뱀같이 또아리를 트는 날에는 어깃장이 반항하는 거죠. 순수히 따르지 않는 것을 어깃장이라고 해요. 어기장 그건 틀린 말이고 어깃장이에요.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항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어깃장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게 어깃장을 알려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집을 질 때 그 문 왁구라고 하잖아요. 문틀이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뭐 박아놓는 거 뭐 그런 흔히 볼 수 있어요. 그걸 어깃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어깃장이라고. 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나의 안녕. 이 낙과의 꿈을 키우며 독한 생각 하나를 삼켰다. 과일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삐딱하게 나가고 싶은 거였어요. 엄마는 나를 잘 건사하고 잘 해줬는데 나는 반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엄마가 한 말을 거꾸로 하고 싶은 거죠. 반항의 시절이에요. 그때는 왜 과육처럼 차오르는 아득함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많았는지 반어법.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반어법 공부 많이 할 때 보면 김수월의 진달래꽃 있어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그게 반어법이에요. 죽어도 아닌 흘린다는 얘기야 줄줄. 그 다음에 김수월의 또 잘하는 먼 후일이라는 시를 보면요.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잊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어법이 있는데 또 역설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많이 안 맞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말들. 그게 역설법인데요. 그 속에는 참뜻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유치원 깃발에서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전번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 소리가 없다와 소리가 많은 아우성을 대립시킴으로써 이 구절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소리 없는 아우성. 김영남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 보물. 슬픈데 찬란하대요. 이거를 역설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좀 알아놓으면 실적으로 제가 글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뭉클뭉클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죠 지금. 뭉클뭉클. 그런데 여기서 복숭아의 시간이다 이걸 넣는 거예요. 뭐 복숭아가 막 이렇게 뭉클뭉클하잖아요. 좀 익으면 가육처럼 차오르는 뭉클뭉클 내 안의 깊은 곳에 어머니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자식의 시간에는 다 부모의 시간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까요?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모 마음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 어머니보다 늙은 복숭아 나무에게서 듣는다. 진물로 터진 가게, 자기 이제 그 집이죠. 가게를 단단하게 품은 씨 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가게를 그만큼 건사한 것은 어머니가 단단하게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게가 그렇게 지금 그 집안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풍파를 맞았겠죠. 끈질긴 힘줄로 너를 끌어당겼다는 것을. 그러니까 잘못 되려고는 그 자식, 아이를 끈질기게 부모가 설득을 하던 부모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끈질기게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깔끄러움을 뒤집어 쓴 어머니였다는 것을. 깔끄러움, 복숭아 그 깔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깔끄러움이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 네, 참 눈물 나는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